저는 여전히 다른 업종들 비해서 가장 강하다 여전히. 그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맞아. 뷰를 꺾은 적이 없어요. 항상 나올 때마다 더 좋고 좋다. 그냥 영원히 뒤떨어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시장이에요.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격월 이건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2026년 네. 6월호.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거의 뭐 천재지변이라 그래야 될까? 우리 주식계의 허준 선생님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는 네. 허준 선생님, 이건규 대표님이 이렇게 맥을 짚어주시는데 섹터별로도 그렇고 그 사이에 솔직히 좀 심장마비 몇 번 왔었어요. 변화가 좀 많았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2달 전에 나오셨을 때 코스피가 네. 얼마였나 찾아봤거든요. 네. 여러분 훨씬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재 맞죠? 저희가 네. 오늘 며칠입니까? 6월 15일 월요일 오후에 찍고 있어요. 한 대충 8,500 됩니다. 코스피가. 네. 5,400, 5,500일 때 나오셨던 거예요. 네. 그 사이에 3,000포인트가 올랐어요. 2달 사이에.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한 1,000% 조정 받으면 막 죽을 것 같고 아, 그렇죠. 막 댓글에 올라옵니다. 허준 선생님 언제 나오시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냥 저희는 뭐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슈들이 저희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더 사고 그냥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좀 집중하자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달랐던 부분은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좀 낙폭이 컸던 것들 중심으로 좀 이제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특이사항일 것 같아요. 근래에요. 네. 코스닥도 1,000 깨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죠. 코스피보다. 그렇죠. 네. 코스닥도 좀 사셨습니까? 네. 구체적인 건 잠시 후에 하나하나 맥을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네. 이 변동성의 원인부터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그 PPT 하나 표를 보여드릴게요. 준비하셨어요. 이제 보시면은 네. 이게 오른쪽이 이제 빠졌던 뉴스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의 실적이 좀 좋았었는데 네. 이제 특정 기업들의 이제 약간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이 비싼 게 아니라 이제 가끔 실적이 비싼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가이던스를 이제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조금 낮게 줬다라는 부분의 실망감에 있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로 이제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제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주식 ETF가 레버리지 ETF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급이 싹 빨려가면서 이제 오히려 다른 주식들이 이제 빠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지난 한두 달간에 이제 약재로 계속, 작용했던 것들 번갈아가면서 올랐다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빠지고 다시 올랐다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경제 체질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체질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GDP 성장률의 대부분은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캐펙스 투자가 대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캐펙스 때문에 GDP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제 어떤 기여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되고 뭐 이제 환율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들의 소비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뭐 금리가 뭐 0.5% 오른다고 해서 기업들의 실적 꺾이지 않고요. 유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기업들의 실적 꺾이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수출 기업들 실적은 더 좋죠. 더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슈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딱 하나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비는 만만치 않겠다, 혹은
개인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해지고. 팍팍해지겠다라는 그런데. 생각은 들지만 반면에 아하.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거나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개인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과거에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왜 빠졌었냐를 보면은 과거는 이제 개인들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고 특히나 이제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소비 성장으로 GDP 성장이 나왔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네.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바뀐 부분 감안했을 때는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근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는 AI 캐펙스가 꺾였다라는 뉴스는 정말 가장 쇼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뉴스이고요. 네. 그 밖에 앞서 언급됐던 뉴스들은 다 저는 좀 더 노이즈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졌다면 사야 할 기회로 네, 삼으셨던 오히려 거고.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뭐 저희 개인적인 액션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딱 네. 맥 짚었을 때 네, 원인 진단이 나오니까 처방도 어떻게 하는 게 딱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앞에서 뭔가 우리를 괴롭혔던 이슈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이란 전쟁은 이제 종전한다라고 네, 미국하고 이번에는 이란이 이제 말이 다르지 않게 똑같이 이제 발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변동성이 완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동성이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사실 괴롭혔던 게 인플레이션 그 중에서도 이제 유가가 가장 많이 괴롭혔던 부분인데 유가가 뭐 많이 여기서 급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이제 종전을 반영해서 유가가 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80불 정도 수준에서 계속 초반에서 유지된다고 하면 저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 부분 많이 덜어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대부분은 유가가 굉장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 축소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축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워낙 강세 요인이 다소 이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네. 이제 사그라들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없어도 그러니까 악재 해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앞에서 또 그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로 짚어주신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였는데 일단은 그게 또 반도체 중심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네. 나타나는 파생 효과였잖아요. 네. 반도체 쏠림 현상은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 보세요? 저는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도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한 10에서 20%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승률을 예상했다고 하면은 어떤 뭐 그 계약 가격, 고정 가격 네, 기준으로. 예, 지금 한 6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사실 반도체 업종이 제일 그 부분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안 오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마이너스까지도 이제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제 반도체 가격 네, 꺾인다. 이제 꺾인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에 예. 하반기 오를 분까지 상반기 때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 때 꺾인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네. 반도체 상승은 어느 정도 다 왔다라고 보는데 네. 거기에서 예상보다 더 오르면 네,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업사이드. 오른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H밴 가격이 추가적으로 저는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에는 전혀 전 녹아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반도체가 다른 업종들 비해서 가장 강하다 여전히. 반도체 쪽을 굉장히 세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건규 대표님이 우리 겨울 이건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네, 예정되어 있는 시간도 아닌데 먼저 손들고 나오셔가지고 반도체 네. 사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겨울 이건규 저희가 찍을 때마다 계속 여쭤봤었어요. 네. 지금은요, 저는 지금은요. 계속해서 이 장표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러니까 저게- 제가 이제 왼쪽 장표가 2020 작년 6월달에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바닥
찍은 네네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이제 재평가 요인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전자에 대한 뷰를 그 전에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고 맞아요. 이때부터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3등입니다라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네, 그렇죠. 비판 많이 하셨죠. 네, 굉장히 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었고 맞아요. 이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바닥 찍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작년 10월 1일 날 녹화분인데 네. 사실 이제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녹화 날을 정하는 게 1, 2주 전에 그렇죠. 녹화 날을 정해요. 예. 이번에 이제 녹화 날도 2주 전쯤에 네. 연락 주셔가지고 잡았던 맞아요. 거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연락을 주셔서 이제 추석 끝나고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추석 끝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 전에 빨리 하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9월 중순 정도에 약속을 잡고 10월 1일 날 녹화를 했었는데 예.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은 IT가 이제 끝난 것 같다. 결론이 난 것 같다. 무조건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끝났다는 게 결론이 났다. 네, 결론이 났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관계없다. 그냥 IT 다 사도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참고로 저희가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쓴다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출연자의 워딩 네. 말씀에 있던 걸로 답니다. 저희는 없는 걸 지어내지 않습니다. 네. 무차별적으로 오를 거라는 건 당시 이건규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저는 무차별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IT 주식 아무거나 다 사도 된다. 다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반도체 유관.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저는 단 한 번도 맞아요. 뷰를 꺾은 적이 없어요. 항상 나올 때마다 더 좋고 좋다, 더 좋다, 좋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드렸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제가 대부분의 업종을 커버해서 이야기를 드리다가 이때부터는 거의 제 이야기의 80% 이상이 다 반도체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섹터별로 네, 이 섹터는요, 저 섹터는요 계속 여쭤봤었죠. 근데 이제 그게 사라졌던 이유가 다른 섹터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상대 매력도가 그냥 좀 비교가 안 된다. 네, 이런 근데 측면에서 그게 2026년 6월호에서도 네, 똑같다. 똑같아요. 네. 뚝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네. 확실히 탕약은 이걸로만 마셔라. 네. 딴 거 어설픈 거 먹지 마라. 딴 거 먹지 마라. 그 불량식품 먹지 마라.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강하십니다. 강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단일 종목 ETF가 나오다 보니까 네, 변동성 굉장히 심하고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반도체 좋은 거 아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정받기 직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힘차게 들어갔다가 네. 엄청나게 단기간에 물렸습니다. 네. 그래서 막 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많아요. 일부 손실 보고 이제 손절이 된 분들도 원치 계시고. 않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변동성 관리는 개인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네, 어떻게 못하죠.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는 항상 제 개인 스탠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이제 훈련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써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을 감당 맞아요. 못하거나 버티지 못하면은 중간 탈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방향은 확실히 맞췄지만 네, 그 사이에 걸림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 고랑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걸 견딜 수 없는 포지션이라면 과도한 포지션이라면 반드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건규 대표님이 반도체 뭐 IDM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 종합 반도체 기업이나 네. DRAM, HBM만 말씀해 주셨던 게 아니라 장비 네. 반도체 장비도 작년 하반기부터였던가 말부터였던가 네, 계속 작년 말씀을 하반기부터 해주셨었어요.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지금 반도체 장비를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부터 반도체 장비주 말씀해 주셨었고 최근에 보니까 뭐 신고가 나는 것들도 많은데 또 해외 네. 반도체 장비주가 조금 더 네, 매력적이다. 상대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그거를 드렸었고, 올해 그리고 초쯤에 이제 말씀해 주셨었죠.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PCB를 비롯해서 이제 기판 기판. 밸류체인들 되게 좋다. 그래서 MLCC라든지 수동 소자 좋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을 지금 반도체 장비보다 오히려 저희는 수동 소자를 좀 더 좋게 보고는 있어요. 수동 소자? 네. 그러니까 수동 소자가 뭐냐면은 이제 전력이 공급이 되면은 이거를 이게 전압이 계속 이제 네. 전력이 계속 이제 흐르게 되면은 이게 파동을 치면서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MLCC라고 해서 캐파시터가 뭐냐면은 이제 우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한 군데 이제 모아놨다가 이걸 이제 꾸준하게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대부분의 수송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튀는 거를 눌러주고 그게 캐패시터. 이제 눌러주는 거는 예. 이제 그 사실 캐파시터라기보다는 이제 그 캐파시터는 이제 약간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모아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눌러주는 건 이제 저항기라고 네. 해서 이제 전력이 이제 튀거나 이제 전력이 너무 높아지거나 이걸 이제 제어해 주는 게 이제 그런 부품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수동 소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까 MLCC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MLCC 뭐 좀 실리콘 캐패시터 막 이런 식으로만 막 듣다 보니까 네. 수동 소자라는 사자성. 네. 수동 소자라는 게 더 이제 낯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직히. 예. 이제 쓰이는 이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동 소자에는 MLCC만 있는 건 아니어서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MLCC고 이제 사실 캐퍼시터 중에서 이제 약간 고용량이 MLCC인 거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요. 역시 허준 지금 오늘 선생님이다 보니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만 MLCC 업체들, 그러니까 수동 소자 업체들이 대거 상한가에 갔어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삼성전기가 제일 많이 오르기는 해요. 네. 근데 IT 쪽에서. 이제 해외는 더 핫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동 소자 업체들이 엄청나게 핫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장만의 일은 아니고 또 일본 네. 쪽에서도 그게 또 강하고. 네, 몇 개 업체들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상대 매력도가 이쪽이 더 좋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수동 소자 쪽에 상대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의 말씀으로는 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이제 전기를 비롯해서 이쪽이 네. 전자보다는 너무 높다. 그렇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기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들이 MLCC 가격 상승분을 정확히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냥 컨센서스가 너무 낮다. 네. 엄청나게 증가할 걸로 나와 있지만 그거 자체도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시네요. 네, 가격 자체가 지금 오르기 시작한 지가 이제 수동 소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 가격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한번 이제 업사이클을 타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수동 소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초입 내지는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저희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전력기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력기기도 이제 전력기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승분을 계속 이제 따라가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밸류에이션 비싸다 해도 이제 전력기기 가격이 안 떨어지면은 전력기기 이제 회사 주가도 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높은 가격에 팔면서 이익 레버리지가 나오고 그리고 증설까지 나오면서 추가적인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들의 어떤 예측치가 조금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주가는 더 간다.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규 대표님이 가치 투자 그런데 유연한 가치 투자를 많이 지향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포트는 IT가 압도적이에요? IT가 한 85%?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모펀드니까 상관없나? 전혀 관계가 없고요. 내맘이야 뭐 이런 겁니까?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명확하게 그거를 제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제한은 어떻게 되어 공모펀드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5%, 10%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고요. 다만 업종별로까지 제한을 두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주요 전략이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벤치마크 비중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운용사는 업종별 제한을 두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사모펀드 특성상 절대 수익을 내야 되고 시장이 어떻든 간에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IT 비중이 85%면 시장 수익률을 더 아웃퍼폼을 많이 했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올해 코스피만 해도 100% 이상 올라와가지고 제가 작년 이 10월 1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시점부터 IT가 한 80% 정도 됐었어요. 비중이.
그리고 지금도 그 비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 뭐 워낙 좋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러다가 소문 나는데 저 이건규 대표님은 IT 몰빵이더라 막 이런 소문 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 네, IT 비중 높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고, 근데 이제 작년 사실 이제 재작년하고 작년 중순까지는 조방원하고 전력기기 비중이 제일 높았었고요. 네. 그 조방원 전력기기 비중이 한 80%, 그때 이제 80% 정도 했었고, 맞아요. 이제 작년 10월 1일 날 나왔을 때가 이제 조방원 비중 싹 줄이고 IT 비중으로 싹 갈아탔던 비중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변곡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방송에 나왔던 맞아요.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네. 작년 상반기까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 조선방상 이런 거 팔아서 살 게 안 보인다. 네, 그때는 그렇게 그게 작년 말씀드렸었고요. 상반기까지. 네, 작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지금 저거는 무슨 차트입니까? 저거 무슨 엄청 이게 어지럽게 차트를 하나 올라가는데. 가져왔는데, 요게 이제 왼쪽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저희 회사 대표 사모펀드 수익률이고요. 어, 오른쪽이 이제 해외 투자하고 있는 사모펀드 수익률인데, 어떤 게 위에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저희 회사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 회사 수익률, 그리고 요게 S&P 500 지수인데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펀드명은 가렸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사모펀드이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제한 드릴 수 있는 펀드는 아니어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여드릴 수 있게끔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차트를 가져온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오픈해 보면 수익률이 안 좋은 운용사가 되게 많아요. 요즘 시장 못 들어가는 운용사 엄청 많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이제 조금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허준 선생님이 거의 이거 계좌 까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냥 펀드 수익. 그리고 저는 요거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싶은 핵심 부분이 있었어요. 예, 예.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보면은 누적 수익률이 한 700% 정도 수익이 나서 시장 300% 대비해서 높은 수익을 냈는데 이게 보면은 이때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복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정 이후 이렇게 보면 확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700% 수익이 나면은 여기서 10% 수익이 나면은 70% 수익이 나는 거예요. 누적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벌어져.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 특히나 이제 최근 1, 2년간 시작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들어가냐, 언제 나오냐를 굉장히 민감하게 타이밍. 바라보시거든요, 타이밍을. 타이밍. 근데 저는 주식이라는 본질이 결국에는 이제 장기 투자 혹은 이 복리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 주식 투자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 이 복리 수익을 누려야 된다. 타이밍 재지 마라. 네, 그래서 1년, 2년 보지 말고 이제 5년, 7년, 10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해야지만이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고객 한 분 예를 들면은 한 5억 정도 초기에 이제 맡겨주신 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억 아니요 5, 6은 30억 찾아가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냥 1년 100% 수익 나고 이런 수익 개념이 아니라 진짜 6년, 7년 투자하셔서 이제 정말 여러 배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저는 진정한 주식 투자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리고 사모펀드 가입해놓고도 네. 6개월, 1년 만에 수익률 안 좋다고 막 돈 찾아가겠다 이런 사람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6개월만 봐주세요. 얘기를. 6개월만 차라리 지켜봐 6개월이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최소 6개월은 지켜봐 주세요. 그것도 짧은 기간 아니에요? 짧은 기간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6개월 지나면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1, 2개월은 언더퍼폼할지는 몰라도 6개월 지나면 대부분 아웃퍼폼을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1, 2개월 수익률을 보고 이야기하신다고 하면은 6개월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 안 좋으면은 저는 빼가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제 신뢰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사를 판단하실 때 이 숫자를 꼭 보셔라라는 그렇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누적 수익률이 700%이기 때문에 여기서 10배 수익이 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 40% 예. 정도만 수익이 나면은 설정 이후. 네, 10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저 펀드가 설정될 때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네. 지금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분들은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그래프를 만들려고 하면은
5년, 7년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 고객들 수혜봤으니까 난 관계 없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5년, 7년을 투자해야지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었던 부분이죠. 운용력의 실력이 변하지 않는 네. 거니까. 네. 운용력이 어디 안 가니까. 네. 사장님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언제 빠져나올지 이런 부분에서 다들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타이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서 운 좋게 수익이 났는데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지금 수익이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올랐잖아요. 네. 올해만 해도 이제 100% 넘게 올랐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난 상태이긴 한데 정말 본인 얼마만큼 실력으로 번 것이냐. 실력으로 벌었냐, 네. 운으로 벌었냐. 운으로 버냐. 그리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제 100% 올랐는데 30% 내가 수익 났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거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수익으로도 평가를 스스로 받고 네. 상대 수익으로도 스스로 또 평가를 또 받기 때문에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라 이제 더 나은 수익률을 내려고 직접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좀 분산할 필요도 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네. 제가 요거 하나 장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요거는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3프로 TV 가서 보여드렸던 장표이기는 해요, 예. 사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표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 왼쪽이 이제 AI에 들어가는 이제 그 메모리 이제 양을 얘기하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학습 과정에서의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양 그리고 요게 추론으로 들어갔을 때 필요한 메모리 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가 됐을 때 필요한 메모리 양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학습에서 추론을 갔을 때 3배 정도의 메모리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추론에서 에이전트로 넘어갔을 때 메모리가 8배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8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갈 때 메모리 수요가 더 많아진다라고 해서 작년에 네. 확 의견 그렇죠. 바꾸시면서 그때 이제 IP로 그게 넘어갔던 핵심이었고 건데. 근데 저는 이 장표를 보면서 이제 또 다시 시작이구나. 다시 시작점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요 이제 남색 이제 차트가 이게 데이터 토큰 이제 양을 얘기하는데 기존의 이제 LNM AI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요 이제 파란색 밝은 파란색 그래프가 에이전트가 이제 향후에 이제 필요하게 될 토큰 양을 이야기해요. 데이터 양을 얘기하는데 네. 보면 아직 초입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8년이 됐을 때는 기존의 LNM 시장만큼 규모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에이전트 기능으로 인해서 필요한 데이터량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요 차트를 보면은 과연 이게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요건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이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과연 정말 이 정도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저게 뭐 회사의 발표라든지 아니면 시장 조사 기관들의 발표이기는 해요. 네, 그렇죠. 다 노출된 이제 네. 데이터인데 네, 실제 이걸로 실적 추정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가는 또 별개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충분히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네, 대표님 너무 낙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댓글 다시는 분이 저 보이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다. 근데 과연 이 수혜를 언제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우려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도 추정치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왼쪽이 이제 CXMT를 비롯한 이제 D램 플레이어들의 캐파와 이제 수율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이 주요 낸드 플레이어들과 이제 수율을 얘기하는데 지금 CXMT의 수율을 보면은 지금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내년에 80% 가고 내후년에 90% 간다라고 가정하면은 디램에 대한 전망치를 좀 꺾어야 될 수도 있어요. 공급이 많아져서요? 네, 공급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막 역신정하고 디램 이제 업황이 완전히 다운사이클로가 이제, 그건 다운사이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거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주가 많이 빠지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뉴스로 찾아봤기 때문에 뭐 누구도 이거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의도치 않게 뭐 이제 자금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장비들을 이제 국산화 장비, 중국 장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네,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의 국산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율이 빨리 올라오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장비 업체들이 이제 여전히 중국에 납품하는 거를 좀 제재 내지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내부의 장비 업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수율이 빨리 살아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경계해야 할 포인트. 네. 근데 중국의 이거는 뭐 수율이 얼마나 누구도 알 수 올라오는가. 없다.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이제 정황상 이 수율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범용 D램의 이야기고 네. 뭐 HBM도 뭐 2까지는 한다 그러는데 뭐 3, 4 이제 우리 4, 2로 가고 있는데 네. 거기는 또 이제 아직 멀잖아요. HBM 이제 3 정도가 이제 내후년 정도에나 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중국에서. 네. 그리고 DDR5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이 되고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소량으로 해외 데이터 센터에도 일부 나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발열이라든지 이제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로테크 기준으로 이제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쓰기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네. 여기 이제 기사에 이제 따르면은 예. 중국 메모리 자금률이 낸드가 40% 그리고 디램이 26%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금률이. 네. 그래서 중국에서 뭐 낸드는 YMTC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다 돌려도 자금률이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 중국 내에서 네. 다 쓰기에도 모자라다. 네. 그래서 아무리 수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미국 빅테크들한테 적극적으로 납품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들,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위협은 분명 위험 요소는 존재하지만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 내 자금률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리고 중국 장비들 경쟁력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우리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가능성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왜 낙관적으로 보시는지 네. 아마 설명이 그래서 이제 되셨을 그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혹시나 네. 또 위협 요인까지도 네. 말씀해 그리고 주셨고.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서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결국엔 향후에 이제 디램 캐파 이제 증설 물량을 이제 감안해 보면은 디램 이제 용량 증가분이 올해 한 4에서 5% 그리고 내년에 5% 정도 그리고 내후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한 13% 정도 공급 물량이 증가하거든요. 그 물량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에 직면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28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또 빠르게 크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막 얘기하다 보면 뭐 끝이 없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LPDDR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모바일 디램을 이제 그 베라루빈에 이제 대용량을 하려다가 그 용량을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이 줬던 부분이 있는데 주가 좀 많이 빠졌었죠. 네. 그때.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뜯어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구리선을 이제 광통신 이제 광선으로 바꿔서 속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디램 탑재량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일부 디램에 대한 소비량이 변동될 가능성은 존재해요. 근데 공급량이라든지 수요량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쇼티지일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런 그거 기술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감안해도 네,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수요가 훨씬 더 많고 네. 공급은 부족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팔 이유도 없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간다라는 거고요. 네,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
혹시나 하반기에 좀 다른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 이런 건 혹시 뭐 염두에 두시는 건 없으세요? 지금 아직까지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반기 때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다가 바뀐 부분이 있으면은 적용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보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에 초반에 이제 변동성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금리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일단 뭐 일본도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되게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은 올렸고요 앞서서. 네. 그럼 이제 미국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영향을 또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거기는 네. 또 이제 뭐 증자도 하고 회사채 발행도 하고 막 빚까지 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는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지금 컨센서스는 미국이 하반기 때 한 차례 올린다 해요. 근데 한 차례 올린다고 해서 경제에 뭐 엄청나게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영원히 뒤떨어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이제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상장 자금의 상당 부분을 데이터 센터에 몰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룹하고 있는 네. XAI 네. 투자를 더 늘리기 XAI 위해서 상장한 투자에 거니까. 거의 상장 자금의 한 60%를 쓸 정도로 그쪽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넣을 거이고 이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차입을 하면서 자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뭐 오픈 AI 상장이라든지 이제 엔트로픽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자금을 다들 이제 실탄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하는 단계에 있거나 뭐 이런 구성에 있기 때문에 캐펙스가 전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실탄 다 장착해 놨는데 이거 네. 어디다가 쏘겠느냐? 반도체에다 쏘고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인프라에다 쏜다. 센터에 쏠려고 다 준비한 거죠. 그 자금들을. 그리고 또 이게 AI라는 흐름이 결국에는 이제 에이전틱 AI 이후에 피지컬 AI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공규 대표님은 근래라고 해봐야 뭐 2달, 뭐 넉 달 전 이렇게 격올로 네. 뵙고 있으니까 피지컬 AI 로봇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었거든요. 네. 혹시 그 부분 생각 달라지는 건 없으세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은 저는 피지컬 AI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후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오겠죠. 예, 근데 1년 후, 2년 후는 글쎄 시장에서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게 좀 너무 좀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투자를 10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5년 뒤를 땡겨올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는 1년도 잘 안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저는 여전히 좀 기대감이 많이 묻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 그림은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여전히 저는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실적이 안 난다라고 해서 또 피지컬 AI를 좀 안 보기에는 네. 주가가 실제로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잖아요. 대형주들도 그렇고. 네. 근데 그게 저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했던 이유가 피지컬 AI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했고 이제 패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거나 해석하는 부분이 저는 살짝 왜곡된 부분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도 아닌데 로봇 때문만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 전반적으로 보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가가 움직이면은 일단 로봇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한데 로봇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제 생각에는 현대차의 주가는 결국에는 3분의 1 정도는 자율주행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데이터 센터 혹은 3분의 1은 피지컬 AI.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싶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알파마요인가요? 엔비디아랑 같이 이제 협업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이제 모멘텀이 과거에 또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엔 로열티라는 부분이
아직 뭐 명확치 않다 보니까 네.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존재한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야 할 방향이고 무조건 방향은 긍정적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인 거를 100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디스카운트해서 한 40 정도로 볼 것이냐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플러스가 맞다. 다만 시장에 생각하는 100은 아닌 것 같다. 디스카운트할 요인이 또 있어 보인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상반기까지는 조선주 팔아서 살만한 게 안 보인다 이런 말씀 많이 네.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뷰가 그러니까 포지션도 그렇고 많이 변했다라는 거 이제 누차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조선주 보면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도 있고 군함 네. 발주의 어떤 좀 가시성도 네. 좀 생겨나고 있고, 근데 또 수급은 또 다 반도체로 가고 있고. 네.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말이 돼 너무 쏠리면서 너무 심해.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중에 그래도 더 우선순위를 줘야지라고 하는 거고. 네. 대표님 그럼 약간 후자 쪽이시겠네요. 지금 조선하고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빠진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수주도 꾸준하게 되고 있고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바뀐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만 빠진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매력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상대 열이 있지 않나? 이제 반도체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정말 종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잠수함 사업을 우리가 수주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주를 하든 수주를 못 하든 저는 그게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주를 못 하면은 이제 쇼크인 거고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소진이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반짝 오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수주 가능성 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의 빌미로 오히려 또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매력적인지 잘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업황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수주가 안 만약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정법이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았으면은 네. 조선주에 또 가 있었겠죠. 엄청 몰렸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상대 매력이고 수급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또 거부할 수 없는 이게 또 시장의 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또 포트폴리오 또 비중이라는 게 또 필요한 게 또 그런 거고요. 네. 참 어려워요.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괜히 악플 달지 마시고요. 참 시장이 냉정합니다. 이거는 이건규 대표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시장이 냉정합니다. 네, 조선주. 방산도 네, 마찬가지고. 조선 방산 다 펀더멘털은 지금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방산 네. 그나마 나아요. 네. 저기 바이오주는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주 비중 많으신 분들이 제일 힘들걸요. 네. 바이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주가가 제일 좋은 거는 임상 1상일 때가 제일 좋다. 기대감. 네, 기대감이 있을 때고 그때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상, 2상 사이에서 굉장히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상, 3상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현실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제 출시가 되고 매출액이 얼마 나올 거고 이게 실제로 성공 이제 실패 여부가 뒤로 갈수록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상 때는 아무것도 오히려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걸 밀어 올릴 수 있겠지만 2상, 3상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 차원에서는 항상 바이오는 2상, 3상으로 갈수록 주가는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조금 기술적인 성숙도가 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2상, 3상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러니까 한참 바이오가 좋을 때는 1상이 활발할 때였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 약세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실론이에요, 현실론.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상, 3상으로 갈수록 기업 가치 측면에서 높아진다고 봐야 높아져야 하는데 되는데, 네. 주가는 또 그렇게 움직이질 않는다.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제품이 나오면은 이게 보통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이 이제 추정하는 거는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피크 세일즈? 네. 제일 높았을 때. 그러니까 향후에 이 약품이 나와서
얼마까지 팔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20% 마켓 쉐어면은 뭐 곱하기 P 곱하기 Q에서 얼마 매출에 얼마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대부분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제품이 발매되면은 초기 매출액은 대부분 미미하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센스 피로 받았던 이익보다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면은 이익이 갑자기 쭉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네. 급락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부분의 바이오에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현실에 눈을 떠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안 보일 때는 그냥 마일스톤 계속 계산하면서 뭐 3년 후에 마일스톤 얼마 들어오고 이제 뭐 5년 후에 얼마 들어오고 이걸 추정해서 이제 5년치 추정해가지고 이 목표 주가는 얼마이다라고 대부분 계산을 하는데 이 5년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약품이 발매가 되면은 오히려 매출액이 떨어져요. 네, 이런 아이러니하죠. 부분을 조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시장 작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건규 대표님은 그냥 초월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원래 바이오의 특성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코스닥 쪽은 좀 사셨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은 바이오를 포함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바이오는 좀 별로 안 바이오는- 사시고 다른 코스닥을 사신 거예요? 바이오는 아예 없고요. 네. 원래 비상장 쪽도 투자하시잖아요, 리네상스에서. 그거는 이제 뭐 3년, 5년 전 투자했던 부분이 있고 네. 최근 2, 3년간은 비상장에 투자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 IPO 시장도 또 안 좋아가지고. 뭐 IPO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중복 상장이 그쵸. 금지가 되면서 IPO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죽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의 이제 시초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그 중에 상장되는 것들은 네. 음, 그래서 IPO 시장이 죽었냐를 보면은 대여 시장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중소형 IPO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활발하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시초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단편적으로 IPO 시장이 죽었다 혹은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양에서 질로 넘어간 느낌. 네. 그렇죠. 근데 동의를 너무 늦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로 넘어갔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이 또 예. 질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봐야 기준으로 될지가 보느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말씀이신지 네. 알겠습니다. 그 참 아까 해외 투자 네. 그 수익률 그래프도 이제 하나의 펀드 이제 블라인드로 말씀해 주셨는데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시거나 전혀 없고요. 왜 거기 또 시총 상위다 보니까 지금 시총 네. 6인가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벤치마크를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벤치마크를 따라갈 생각도 없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담아야 될 이유도 없어서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딱 들어가 있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자금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갈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더 강화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포트폴리오만으로 충분히 수혜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포트폴리오 조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라고 하는 단일 종목, 특정 종목을 더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아니라 그로 네. 인한 효과로. 네, 파생 효과를 봐야죠. 그리고 맞습니다. 스페이스X만의 투자 매력은 저희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덩치가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서 벤치마크들이 얼마나 또 의무적으로 담아야 하는 건 있겠지만 네, 이게 그럼 시총 글로벌 뭐 5위, 4위, 3위 이렇게 갈 것인가를 네.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회사이냐 또 좋은 주식이냐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그죠. 된다고 좋은 회사, 좋은 생각을 주가 또 다른 거니까. 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도 예. 이제 상장될 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고 이제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됐지만 그때 이후로 주가는 쭉 빠졌던 부분, 몇 년 동안 쭉 빠졌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과도한 기대감 내지는 그게 밸류에이션에 묻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회사, 나쁜 주가. 네. 근데 스페이스X도 이제 기대감에 비해서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성이나 뭐 달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현실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록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다른 이제 상위 업체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여리에 있는 떨어지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저궤도 위성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커버리지는 넓지만 그게 이제 정말 AI 시대에 갔을 때 그 속도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품질 내지는 고사양의 서비스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정말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다 뒤엎고 걔네가 다 차지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세에 비해서는 좀 뭔가 알맹이가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많을 뿐이지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로서의 투자 성과에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네. 좀 물음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를 갖고 있다. 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여러분 스페이스X는 카카오뱅크다 이렇게 말 잘못 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해를 불러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네. 또 그렇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장 미장 네. 또 상대적인 수익률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올해는 네. 뭐 압도적으로 국장이고 작년에도 그랬고. 네. 좀 비중 정도는 좀 어떻게 넣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국내 장의 비중을 높게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세율적인 측면에서 아하.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는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제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여전히 저는 우위에 있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장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한국 그러니까 이게 통화로 단순 투자하는 애국심이 부분이. 아니라 예. 세금적인 그거는 측면이라든지. 제가 일본 사람이면 일본 주식에 투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그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자국에 투자하는 게 제일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유리하다. 네, 기본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한 60, 70%는 국장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장에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똑같은 AI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국내는 이제 파운드리 하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파운드리에도 투자하고 싶으면은 해외에는 선택지가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해외에 투자한다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수동 소자 관련된 주식들을 이제 대만 주식을 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CPO 관련된 광통신 관련된 모듈 관련된 회사들이 국내에는 한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회사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동일한 아이디어로 국내 해외를 이제 분할해서 혹은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국내 해외 합쳐졌을 때 오히려 더 예쁜 포트폴리오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심이 아니라 유리한 네. 만큼 유리한 대로. 네. 내가 이해도가 높은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여쭤보지 못한 것 중에 네. 눈여겨보시는 분야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다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중심에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주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광통신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도 좀 몇 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샀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 소자 관련된 이제 코스닥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을 최근에 이제 편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반도체 혹은 IT 내에서도 조금 분화가 좀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수동 소자 관련된 기업은 그냥 삼성전기 오르니까 따라갈 거야가 아니라 네. 실제로 뭔가 MS를 갖고 있는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이게 수출입 데이터 이런 거 보면은 숫자가 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수혜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 그러니까 2달에 한 번밖에 못 뵙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또 진짜 완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2026년 6월호였고요.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격월 이건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